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주변부터 정리하라. 책상 위 먼지를 털고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라. 쓸데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라. 어제 입은 옷이 아직도 의자 위에 널브러져 있다면 당장 그것부터 치워라.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8월의 끝자락입니다.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짐했던 목표들, 지금 얼마나 이루고 계신가요? 이제 지금쯤 되면 올 초의 열정들, 많이들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그냥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도야마 시게이코의 나는 누워서 생각하기로 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체력을 길러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체력을 길러라. 이 말을 절대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 충분한 자본, 든든한 인맥, 이 세 가지를 성공 비법의 핵심으로 꼽는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걸 다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체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한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번뜩였고 투자금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그를 돕는 파트너와 인맥 또한 탄탄해서 주변에서는 그의 성공이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눈을 떠도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았다. 회의를 몇 개만 해도 체력이 방전됐고 집중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곤 했다. 심지어 위장까지 약해져 끼니 때마다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큰 문제는 몸이 무너지니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날카로운 전략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찾아와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힘이 없었다. 체력이 받쳐주질 않으니 그의 열정은 언제나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생각을 실행할 에너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렇다. 아이디어와 전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책에서 배우고 세미나에서 듣고 인터넷에서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체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말뿐인 공상가에 불과하다. 성공은 아이디어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공은 자본이나 인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공은 몸에서 나온다. 몸이 무너지면 머리에서 나온 모든 생각과 전략은 결국 실행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체력은 단순히 운동장에서 필요한 근력이 아니다. 체력은 위기가 닥쳤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다. 체력은 불확실성과 긴장을 이겨내는 지구력이다. 체력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끝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집요함이다. 세계의 억만장자들을 한번 보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워렌 버핏. 이름만 들어도 압도적인 성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운동 루틴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스케줄 속에서도 꾸준히 헬스와 무술 훈련을 병행한다. 제프 베이조스는 매일 아침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강한 몸이 강한 의사결정을 만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워런 버핏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이어가며 투자자의 기본은 오랫동안 시장에 머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압박, 불확실성, 수많은 위험으로 가득하다. 몸이 버텨줘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행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며 워런 버핏의 말처럼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며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한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세계를 누비며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고, 경제적, 시간적 제약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보자. 당신의 몸은 그 욕망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공부할 체력이 있는가? 10시간 연속 회의 후에도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투자자와 또 다른 협상을 이어갈 에너지가 있는가? 위기 앞에서 공황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심폐지구력이 있는가? 체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책상 위에 쌓인 계획서와 다이어리 속 화려한 목표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피로와 번아웃에 짓눌려 사라져버린다. 다행히 체력, 에너지, 지구력을 키우는 건 아무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다. 헬스장에서 몇 달 동안 비싼 PT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체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든다. 비싼 영양제를 사 먹는 것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런 습관들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달라지고 몸은 금세 반응한다. 사람은 피곤할 때 가장 쉽게 흔들린다. 몸이 지쳐 있으면 작은 유혹에도 무너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휘둘리며 중요한 결정을 남의 눈치를 보며 내리게 된다. 그러나 체력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기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방향을 잡는 힘이 생긴다. 한마디로 체력은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삶을 주도하는 힘인 것이다. 체력을 길러라. 하루 30분의 땀방울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미래의 자산을 키운다. 절대 잊지 마라. 강한 몸이 강한 운명을 만든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내 책상 위에는 항상 필요한 것만 올려두었다. 불필요한 것이 눈앞에 있으면 뇌가 쓸데없는 자극에 시달린다. 짧지만 강력한 이 말 속에는 빌 게이츠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바로 공간 정리에서 찾았다. 즉, 책상 위의 혼란은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치워내고 꼭 필요한 것만 눈앞에 두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책상은 어떠한가? 한 달 전 카드 영수증이 여전히 책상 한 구석에 있지 않은가? 읽다 만 책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저분하게 쌓여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 쓰지도 않은 펜, 언제 썼는지도 모를 메모지들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무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책상 위에 흩어진 물건들이 바로 당신의 뇌를 산만하게 만드는 은밀한 자극원이 되는 것이다. 반면 주변이 정리된 사람은 다르다. 필요한 것만 남아있는 책상 앞에 앉는 순간 머릿속이 단순해지고 집중력은 배가 된다. 그 순간 불필요한 소음은 사라지고 남는 건 오직 중요한 생각과 결정뿐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그가 집과 사무실을 극도로 단순하게 유지한 이유는 명확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만 진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했다. 이쯤에서 분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원래 어질러진 공간에서 더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는데. 그러나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정리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산만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집중력이 47%나 높았고 창의적 성과 또한 월등히 뛰어났다. 즉, 정도는 창의성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발한다는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은 결국 정리되지 않은 인생으로 이어진다.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는 습관은 어느새 중요한 결정에서도 대충이라는 태도를 만들어낸다. 반면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스스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닦아내고 바닥을 반짝이게 만드는 흔해 빠진 집안일이 아니다. 청소는 곧 사고를 정리하는 훈련이다.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나 역시 매일 아침 현관 앞을 직접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바닥을 닦는 그 단순한 습관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는 정신적 의식에 가까웠다. 혹시 요즘 당신의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가? 목표는 세웠는데 좀처럼 진척이 없고 머릿속은 늘 복잡한데 결과물은 손에 잡히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의욕은 있는데 실행은 더디고 계획은 화려한데 행동은 늘 흐지부지 끝난다면 그 원인은 의외로 당신의 지저분한 공간 때문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 속에 앉아 꿈을 꾸지 않는다. 꿈은 아무렇게나 방치된 환경 위에서 자라지 않는다. 잡동사니 속에서 나오는 건 무기력과 자기 비하일 뿐이다. 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주변부터 정리하라. 책상 위 먼지를 털고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라. 쓸데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라. 어제 입은 옷이 아직도 의자 위에 널브러져 있다면 당장 그것부터 치워라.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마윈은 알리바바를 세운 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작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이 안 된다 하고 큰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걸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한다. 자유를 주면 위험하다고 하고 안전을 보장하면 함정이라고 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들의 인생은 생각하다 끝나고 기다리다 끝난다. 그렇다. 결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멈춰있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불평, 똑같은 변명, 똑같은 안전지대 안에 살면서도 인생이 달라지길 바라고 부자가 되길 꿈꾼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에너지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본다.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을 위한 길을 본다. 반대로 불만과 질투를 품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불평으로만 보인다. 바로 그 차이가 부와 가난을 결정짓는 것이다. SNS를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끝없이 올라온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며 질투하고 심지어 악플을 달며 자신의 열등감을 분출한다. 하지만 남을 욕하는 순간 이미 성공과는 멀어졌다. 남을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쓰는 동안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다.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관계를 만들고 배울 거리를 찾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는다. 흥미로운 건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렇다.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반응한다. 하지만 그 반응은 박수가 아니라 조롱일 때가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 해내려 할 때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비난과 비웃음, 조롱으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성공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남의 도전을 쉽게 비웃지 않는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도전해 본 적이 없거나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주목받지도 비난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말들을 연료로 삼아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반드시 나아간다. 나는 반드시 성장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저에겐 돈이 없어요. 제가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그건 전부 핑계일 뿐이다. 당신의 나이가 도전을 가로막는 게 아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건 바로 머뭇거림이다. 지금 당신이 30대든 40대든 심지어 60대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 도전을 미루고 머뭇거리는 것, 그것이 당신을 늙게 만드는 진짜 독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새로운 도전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돈보다 귀한 하루 24시간을 허투루 쓴다. 결국 나이도 돈도 전공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하고 싶은 절실함, 바로 간절함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성공하려면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한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고 명예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돈과 권력을 손에 넣고도 끝내 존경받지 못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잠깐의 부와 화려함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잊혀지거나 비난 속에 사라졌다. 고마움을 모르는 성공은 재앙이다. 타인을 짓밟고 얻은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의 성공은 반드시 오래간다. 자신이 이룬 성과와 성취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의 도움, 사회의 기회 덕분임을 아는 사람은 성공을 지켜내고 더 크게 확장한다. 이 겸손과 감사가 바로 성공을 오래 지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가 세계적인 투자자로 존경받은 이유는 단순히 부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부를 사회에 환원했으며 동료와 주주, 후배들에게 늘 신뢰와 존중을 받았다. 그의 삶은 성공의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 돈과 명예만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고 존경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성공은 완성된다.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신뢰받고 있느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하고 싶다면 조건을 찾지 마라. 조건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명을 선택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조건이 완벽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실했고 그래서 끝내 기회를 움켜쥔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무자본으로 시작해 회사를 일으킨다. 그들은 자본 대신 시간을 투자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을 배운다.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대신 돈을 대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전문 지식 하나 없이 낯선 분야에 뛰어들어 전문가가 된다. 처음에는 용어조차 낯설고 작은 실수에도 남들의 비웃음을 사야 하지만 배우겠다는 집념 하나로 견딘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남들은 포기할 때 묵묵히 걸어간 그 길 끝에서 결국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자로 인정받는다. 또 어떤 이는 은퇴할 나이에 창업해 억만장자가 된다. 사람들은 모두 늦었다고 말했다. 나이가 몇인데 새로운 걸 시작해. 편하게 살아. 괜히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나아가 남들과는 다른 성공을 만들어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당신이 머뭇거리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뛰고 있다. 당신이 핑계를 대며 고민만 하는 동안 누군가는 작은 기회를 붙잡아 현실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차이는 보이지 않을 만큼 벌어진다. 조건을 찾는 사람은 결국 평생 조건을 모으다 끝난다. 도전을 선택하는 사람은 조건이 맞지 않아도 움직인다. 그리고 기어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끌어오고 만들어내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자리에 서게 된다. 아니, 설 수밖에 없다. 머뭇거림은 당신을 늙게 만들고 핑계는 당신의 시간을 도둑질한다. 하지만 도전은 당신의 시간을 투자로 바꾸고 결국 부와 성공으로 보상한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라. 불완전한 출발이 완벽한 조건보다 낫고 도전하는 자만이 원하는 미래를 얻는다. 세상은 완벽한 준비를 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불완전하더라도 먼저 움직인 자가 판을 흔들고 룰을 바꾼다. 오늘 하루 이 문장만 기억하라. 위대한 일을 이루는 비밀은 단 하나.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만이 한다.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성공을 독점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지식과 정보가 정말 넘쳐납니다.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예전에는 책 몇 권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손가락만 움직이면 수천 권에 맞먹는 정보가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도야마 시게이코의
나는 누워서 생각하기로 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미국 경영 컨설턴트의 이야기를 접했다. 그때 들었던 내용은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이다. 이 컨설턴트는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어렵게 꾸려가던 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 젊은이는 매일 눈앞에 닥친 일에 치여 허둥대고 있었고 앞으로 공장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그저 늘 바쁘기만 한 상태였던 것이다. 컨설턴트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순위에 맞춰 하나씩 처리하세요. 이 습관을 3년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 3년 뒤에도 성과가 없다면 저는 단 한 푼의 컨설팅 비용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조언을 들은 젊은이는 충실히 실천했다. 매일 적고 지우는 반복 속에서 놀랍게도 엄청난 실적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컨설턴트에게 고액의 수표를 보냈다. 이 젊은이는 훗날 미국 제1의 철강회사 US 스틸의 사장이 되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성공이라는 거대한 성취가 복잡한 경영 전략, 화려한 비즈니스 모델, 거대한 자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적고 순위를 정하고 실행하는 것. 이 놀라울 만큼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장 따라해보기로 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하고 기록은 행동을 낳는다. 이 강력한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직접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니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언제 일정을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이 생긴 것이다. 나는 당시에 이미 매일 밤 일기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다음 날의 일정을 함께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하루의 에너지를 다 소진한 뒤 피로가 쌓인 머리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밤에는 의욕이 꺼지고 사고가 무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방식을 바꿨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정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그 시간에 뇌는 가장 맑고 예리한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일정 세우기라는 생산적인 일에 쓰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엽서만한 작은 종이에 그날 해야 할 일을 적었다. 처음엔 자칫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가 필요했다.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면 쉽게 흥미를 잃고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들을 순서대로 배치했고 완료한 것은 체크 표시, 끝내지 못한 것은 X 표시를 붙였다. 놀라운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종이에 적힌 X 표시의 심리적 압박이 나의 하루를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이다. 이 일만큼은 꼭 끝내야 한다. 이 마음이 나를 재촉했고 그 작은 종이는 마치 하루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았던 것이다. 마지막 항목까지 모두 체크 표시로 채우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라는 만족감이 나의 온 몸과 마음을 가득 메웠다. 일정표를 쓰면서 내 삶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활 리듬이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던 습관이 줄었고 가능한 한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규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무엇보다 일찍 자니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하루를 훨씬 길게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루 단위의 계획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다. 오늘 하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려면 주간과 월간의 시야가 필요했다. 그래서 주간 일정표를 만들어 보았지만 생각보다 잘 활용하지 못했다. 하루 단위와 주 단위의 균형이 애매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월간 일정표를 만들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또 한 단계 성장시켰다. 월간 일정표는 A4 용지를 세로로 나누어 왼쪽에는 모임이나 약속 같은 외부 일정을, 오른쪽에는 글쓰기와 연구 같은 원고 관련 일을 기록했다. 달마다 색깔이 다른 종이를 써서 한눈에 구별되도록 했고 오른쪽 하단에는 다음 달의 주요 스케줄을 미리 적어두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일정표를 다 쓴 뒤에도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건 단순한 기록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일정표는 나의 시간을 기록한 일종의 인생 연대기가 되어 나를 온전히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월간 일정표까지 활용하다 보니 멍하니 하루를 흘려보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일정이 없는 날이 이어지면 마음이 따분해졌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졌고 더 바쁘게 살아가고 싶어졌다. 오늘을 낭비한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 말처럼 나에게 일정표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도구였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긴다. 오늘을 대충 살아도 내일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에게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의 연장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정표를 쓰며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정말 그렇다. 내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시간이 나를 지배한다.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끌려다니고 하기 싫은 일에 하루를 쓰게 된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타인의 요구와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나는 일정표를 통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아침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적고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지워갈 때마다 나는 단순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경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일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인생은 결국 시간 관리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무기가 바로 철저한 시간 관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오늘을 그저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시골에서 자랐다. 말 그대로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이 꽤 유명한 시인이었지만 당시 나 같은 시골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교장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재미난 생각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면 산책하다가도 멈춰서서 반드시 메모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절 나에게 메모란 거리가 먼 일이었다. 내가 실제로 일상에서 메모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건 교직에 들어선 이후였다. 학년 주임이던 한 체육 교사가 회의만 열었다 하면 작은 수첩에 부지런히 무언가를 적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렇게 쓰는 데만 몰두하면 정작 중요한 건 머리에 안 남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메모라는 습관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나는 그 누구보다 메모를 많이 하는 말 그대로 메모광이 되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사상가이자 천재적인 문학평론가였던 휴메 글을 접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2번이나 퇴학을 당했고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나이 겨우 34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그가 남긴 생각과 통찰은 지금까지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메모를 했다. 살롱에서 담론을 나누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머릿속에 불현듯 번뜩임이 스치면 곧바로 주머니 속에서 종이를 꺼내 적었다. 남의 말을 옮겨 적은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솟아오르는 아이디어를 붙잡아 둔 것이다. 휴문 기록을 통해 순간의 영감을 현실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허버트 리드가 휴이 남긴 원고를 정리해 출간했다. 그 책이 바로 내가 빠져들었던 휴머니즘과 예술 철학에 관한 성찰이다.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통찰을 천재의 순간적인 번뜩임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영감이 하늘에서 벼락처럼 내리꽂히면 곧바로 이론이나 발명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상과 발명은 대부분 작은 메모의 흔적에서 시작되곤 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평생 동안 수천 장에 달하는 노트를 남겼다. 그 속에는 비행장치의 설계도, 정교한 해부학 그림, 수학적 도형, 그리고 철학적 사유까지 담겨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낙서와 메모 같지만 사실은 그가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붙잡아둔 흔적이었다. 만약 그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다빈치의 천재성은 절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철학자 파스칼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침대 옆에 항상 종이와 펜을 두었다. 밤중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남긴 단편적인 생각들이 모여 인류 사상사의 길이 남을 팡세가 탄생했다. 그렇다. 생각은 흘려보내면 망상이 되고 붙잡아 기록하면 언젠가 반드시 쓸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사업 아이디어든 투자 영감이든 삶을 꿰뚫는 한 줄의 문장이든 떠오르는 순간 기록하지 않으면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인간의 뇌는 놀라울 만큼 창의적이지만 동시에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기억해야지, 마음 먹는다 해도 잊혀진 생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흘려보내면 잡초와 함께 썩어 사라지지만 종이에 옮겨 심으면 언젠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 오늘 적어둔 한 줄이 몇 년 뒤 사업의 기획안이 될 수 있고 한밤중에 남겨둔 낙서가 언젠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문장이 될 수도 있다. 리처드 브런슨도 비슷한 고백을 했다. 내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바로 메모였다. 그는 언제나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아이디어를 적었고 그 낙서 같은 메모들이 결국 버진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단 한 줄이어도 괜찮다.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라. 직접 종이에 써도 좋다. 손끝의 감각을 통해 머릿속 생각이 현실로 옮겨지면 엄청난 힘이 발휘된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기록한다는 행위 그 자체니까. 그 한 줄을 남기는 순간 당신의 성공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2012년 어느 날 신문에서 한 토막 기사를 읽었다.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새장을 벗어나 도망쳤는데 놀랍게도 그 앵무새가 집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경찰은 손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었고 앵무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앵무새가 주소를 말하게 된 건 결코 하루아침의 결과가 아니었을 것이다. 주인이 재미삼아 몇 번 가르쳤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반복 또 반복 끝에 가능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만이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다. 자칫하면 앵무새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공부하는 과정을 떠올려보자.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그저 따라하기만 한다. 그러다 점차 익숙해지면서 비로소 지식이 쌓인다. 결국 지식이란 흉내내기의 결과인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 학습은 반드시 2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모방의 단계. 두 번째는 흉내를 넘어 자기 언어로 바꾸는 창조의 단계. 이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평생 흉내만 내는 인생이 된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자랑한다. 그런 사람들을 박학다식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다. 자기 언어로 바꿀 수 없는 지식은 남의 옷을 빌려 입고 허세를 부리는 것과 같다. 겉보기엔 멋져 보일 수 있고 잠깐 뽐낼 수는 있어도 결코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식을 쌓는다고 반드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쌓아둔 지식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하다. 목적 없는 지식은 오히려 창조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처음에는 앵무새처럼 서투르고 무의미한 흉내로 시작한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자기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 결국 배움의 핵심은 단순히 많이 아는 데 있지 않다. 많이 아는 것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할 거라 믿었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 믿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은 놀랄 만큼 똑같았다. 저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한 금융권의 임원은 이렇게 고백했다. 지난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 회사가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지만 구조조정 앞에서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한 번도 자기 삶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이 만든 결정에 휘둘리고 만 것이다. 반면 내가 가르쳤던 한 학생은 남들처럼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대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며 온라인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쌓아갔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향해 무모하다, 현실을 모른다고 비웃었지만 몇 년 뒤 그는 수십만 명의 독자를 가진 작가이자 강연가로 성장했다. 그는 남들이 말하는 안정된 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고 결국 그 선택이 남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냈다. 그렇다. 남을 모방하는 사람은 남의 뒤를 따를 뿐이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따라오게 만든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열심히 사는데도 늘 같은 자리인가? 이유는 명확하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결국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일 뿐이다. 안타깝지만 당신의 성실은 회사의 성장에 쓰였을 뿐이고 당신의 노력은 남들이 만든 제도 안에서 소모되었을 뿐이다. 그 결과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당신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다.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이 선택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남이 아닌 당신 스스로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누군가의 결정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만이 한다.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성공을 독점한다. 잊지 마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도구가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구인가? 당신 삶의 주인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